오늘은 삼국지 41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5차 북벌을 떠났던 제갈량이 사마의 예측을 깨고 오장원에 자리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했고, 이 와중에 보급을 위해서 모구와 유마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는 와중에 제갈량은 위나라의 옹주에 대한 영향력을 끊기 위해 북원을 기습하였으나 위나라의 곽회가 이를 예측했고, 덕분에 사마이가 큰 위기를 넘겼으며 기습적인 요소들이 모두 실패하고 장기전을 위한 기반 다지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급작스럽게 찾아온 제갈량의 죽음으로 인해 촉한의 5차 북벌이 끝났다더라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제갈량이 죽고 난 뒤 군사를 이끌던 강유와 양의가 급히 퇴각하면서 사마의의 의심을 사 추격당할 뻔했지만, 깃발을 거꾸로 들고 북을 울리며 퇴각을 했기 때문에 사마의가 함부로 쫓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강유와 양의 말고도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있던 촉군이 있었으니 그 장수가 바로 위연이었습니다. 당시 위연은 유비가 살아있을 적부터 전공을 세웠던 고인물 중의 고인물 장수인지라 정서대장군이라는 꽤나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고, 직급 체계로만 따져보면 출전한 북벌군 중 제갈량 바로 다음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인지 위연은 제갈량 사후 강유와 양의가 주 세력이 된 철군팀에 끼지 않고 혼자 계속 전쟁을 계속하려고 전쟁팀을 꾸리고자 합니다. 사실 철군팀의 주 세력인 강유와 양의가 본인보다 군사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위연의 행동은 군령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즉 반란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윗사람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왜 군령 위반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철군 명령은 애당초 강유와 양의의 명령이 아니라 죽은 제갈량이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은 스스로의 건강 악화를 느끼고 죽기 전 미리 강유와 양의에게 자신이 죽은 뒤 부대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계획들을 남겨놨는데, 그 계획 중 위연의 부대에게는 철군팀에 합류해서 후방부대를 맡아 쫓아오는 적들을 막으라는 임무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연이 혼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겠다고 설치는 건 상위권자인 제갈량이 이미 내려놓은 명령을 어기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위연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양의가 보내온 관리인인 비의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승상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나 나는 건재하오. 승상 직할에 가까운 부하들은 바로 시신을 모시고 돌아가서 장사를 지내야 할 것이나, 나는 당연히 직접 여러 부대를 거느리고 적을 공격해야 할 것이오. 어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 천하의 대업을 그만둘 수 있겠소. 또한 나 위연이 어떤 사람이기에 양의의 부림을 받는 부하가 되어 후미를 끊는 장수 노릇이나 하란 말이오. 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오히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양의의 철군팀이 먼저 지나갈 퇴로에 앞서가서 불을 질러서 퇴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예요. 이 시점에 만약에 사마이가 군사를 몰아서 쳐들어왔으면 제갈량의 죽음과 동시에 함께 촉한이 망하면서 삼국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였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사건이 촉한 내부적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됨에 따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사실 제갈량은 죽기 전에 강유와 양의 그리고 장완에게 내가 죽으면 위연이 아마 말을 안 들을 거야 라는 말을 남겨두었고, 강유와 양의에게는 철군하자고 하는데 위연이 나는 안 가! 그러면 그냥 두고 가! 라고 말해두기까지 했어요. 애당초 위연이 이렇게 나올 걸 예측했다는 얘기죠. 예측했다는 건 뭐죠? 미리 대비를 해둘 수 있었다는 거죠. 북벌을 온 철군팀과 전쟁팀은 내분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위나라에 넘어가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의 상소를 중앙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제갈량의 예측에 따른 언지를 받았던 장화는 중앙으로 올라온 두 개의 상소 중 양의 쪽의 상소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되고 결국 황제 유선은 장환을 보내 위연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부적인 처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철군팀의 상소가 익주 중앙까지 갔다가 내부 결제를 막고 다시 장환의 군대가 돌아오는 것이 위연팀이 이미 철군팀을 뒤쫓아 퇴로를 불태워 끊어버린 시점에서 위연팀의 행동보다 빠를 수는 없었죠. 미처 장원의 군대가 위연을 제압하기 위해 다가오기도 전에 위연의 군대가 양의군을 공격합니다. 말 그대로 내란이에요. 안 그래도 위초고 삼국 중에 제일 병력도 적고 인구수도 적어서 한번 병력을 소모하면 다시 회복하는데 한참 걸리는, 특히나 내정과 병력 확충을 담당하던 제갈량이 죽어서 전보다 회복이 더 더딜 수밖에 없는 촉한의 입장에서 양의와 위연군의 전투는 누가 이기건 얼마나 빠르게 이기건 치명적인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부대의 싸움터에 한 명의 장수가 나타나서 위연의 부대를 그냥 쓸어버립니다. 뭐 기병 100기, 보병 500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홀로 나와서 혈혈단신으로 싸우다가 위연군을 싹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 장수가 바로 누군가 하니 왕평입니다. 마속이 가정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 혼자 반대하던 그 왕평입니다. 이 왕평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장수이길래 단신으로 위연군을 쓸어버렸다는 걸까요? 혹시 이것도 거짓말 아닐까요? 마치 연희에서나 나올 법한 거의 여포의 무용과 같은 이 왕평의 천하무쌍 활약은 정사 왕평전의 기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건흥 12년 제갈량이 무공에서 졸하자 군대를 물려 돌아왔는데 위연이 난을 일으키자 한 번 싸움으로 패퇴시킨 것은 왕평의 공이었다 라는 내용을 적어두면서 왕평이 두 번, 세 번도 아닌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위연의 난을 진압했다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정말 왕평은 숨겨진 최강의 장수였던 걸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왔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승자 왕평의 기록에서는 왕평이 한 번의 싸움으로 위연군을 흩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과연 위연 쪽의 기록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정사 위연전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흥 12년 234년 위연이 대노하여 양의가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앞질러 남쪽으로 돌아가며 지나온 곳에 잔도를 불태워서 끊었다. 위연과 양의가 각각 서로 반역했다고 표를 올리니 하루 사이에 긴급한 공문이 번갈아 도착했다. 후주, 즉 유선이 시중 동윤, 유부장사 장환에게 묻자 장환, 동윤이 모두 양의를 보증하고 위연을 의심했다. 양의 등은 산에 나무를 베어내며 길을 뚫고 밤낮으로 행군하여 또한 위연의 뒤를 따라붙었다. 위연이 먼저 도착해 남곡구를 점거하고 군사들을 보내 양의 등을 역으로 공격하니 양의 등은 왕평을 앞에 세워 위연을 막았다. 왕평이 선두에 선 위연의 군사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제갈 승상이 죽어 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너희 놈들이 감히 이처럼 구느냐. 위연의 병사들은 잘못이 위연에게 있음을 알고 더 이상 위연의 명을 받들지 않으니 군이 모두 흩어졌다. 위연 홀로 그 아들 몇 명과 함께 도망해 한중으로 달아났다. 양의는 마대를 보내 위연을 추격하게 하고 참수했다. 위연의 수급이 양의에게 도착하자 양의가 일어서서 스스로 이를 짓밟으며 말했다. 하찮은 종놈아, 다시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위연의 삼족을 멸했다.
자, 어떤가요? 왕평이 여포처럼 진 삼국무쌍을 찍은 게 아니죠. 새치혀로 호통을 친 겁니다. 요놈들 어디 감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승상이 돌아가셨는데 하니까 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흩어져 버린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계책 중에 가장 상계인데 왕평이야말로 가장 상계를 쓴 셈이었던 거죠. 결국 내란을 일으킨 위원은 양의가 보낸 마대에 의해 목이 잘리고 반역의 죄로 3대가 몰살당하는데, 이 대목은 연희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갈량이 죽기 전 곧 다가올 죽음을 예견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하던 중 위원의 실수로 수명 연장을 실패하게 되고, 이쯤 하여 위원의 반역을 예측한 제갈량이 양의에게 계책이 담긴 주머니를 주었으며, 양의가 위원에게 쫓겨 위험에 빠지자 주머니에 담긴 쪽지를 열어보았는데, 쪽지에서 말하길 위원에게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 라는 말을 외치게 하라고 하니, 쪽지의 내용처럼 위원에게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를 3번 외치면 성을 넘겨주겠다라고 꼬셔 위원이 이를 말하게 했고, 승세에 취해 의기양양하던 위원이 좋다 말해주지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를 외치자마자 미리 제갈량이 위원 쪽에 심어두었던 첩자 마대가 위원과 한패인 척하고 있다가 위원의 고함에 맞춰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며 단칸의 위원을 베어버렸다더라 라는 거의 제갈량을 신선의 예언자로 만드는 이야기로 각색이 되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읽은 연희 독자들에게 위원은 쓰레기에 반고래상, 그러니까 반역할 관상을 가진 것도 모자라 제갈량의 수명 연장까지 망친 멍청이로, 제갈량은 역시나 갖갖 대단해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건 다 나관중의 소설이고, 실제 이 대목에서의 주역은 새치혀로 위원군을 흩어버린 왕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차북벌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었던 위원의 난도 정리가 되고, 촉하는 제갈량이 미리 정해둔 바와 같이 장환이 제갈량의 뒤를 이어 내정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갈량의 후계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양의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림과 싫은 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이렇게 삐진 양의를 달래러 간 비의에게 이럴 거면 제갈량 죽고 나서 그냥 위나라로 투항해서 후한 대접이나 받을걸! 이라는 망언을 하게 되면서 이를 고발한 비의로 인해 결국 관직에서 파직당하고서도 계속 끊임없이 투덜거림과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참다 못한 유선이 양의를 벌주기 위해 잡아오라고 시키자 이 소식을 듣고는 자결하게 됩니다. 애당초 제갈량이 살아있었을 적에 반역의상 위원과 투덜이 양의를 내치지 않고 긴히 썼던 것은 위원과 양의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다투면서 제갈량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지언정 내치기에는 그 능력만큼은 아까운 인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릉대전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잃은 여파를 위원과 양의의 능력 없이는 버텨내기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절대적 1인자를 차지하고 있던 제갈량의 부재 이후 비록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재능은 있었던 두 사람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지휘자가 사라져버렸고, 이 둘 역시 제갈량의 뒤를 이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처지가 되면서 안 그래도 빈약했던 촉한의 인력이 한층 더 얕고 가벼워지고, 촉한은 한동안 북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촉한은 힘이 다 빠지고 위나라에 먹혀 망하게 됩니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악조건이 촉한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촉한만 쇠약해지고 적대적이었던 위나라는 여전히 강성하고 여유가 있었더라면 촉한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겠지만, 마치 미리 누가 짜놓은 양, 이 제갈량 사후 시점에 맞추어서 위나라 또한 쇠약해졌기 때문에 삼국의 대치 상황은 좀 더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나라는 왜 갑자기 쇠약해지게 된 걸까요?
제갈량의 북벌을 막느라 힘이 다 빠진 걸까요? 아니면 동시에 합비를 공격했던 오나라의 손권을 막느라 힘이 빠진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총나라처럼 나라의 기둥이었던 인물 중 하나가 갑자기 죽어버린 걸까요? 위나라가 급격히 약해진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황제 조예의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조예는 꽤나 훌륭한 황제 중 하나였어요. 조비가 죽고 황제가 되었던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고 전쟁이 잦은 시기에 걸맞게 전략과 전술에도 능해서 곳곳에 있는 외세를 정복하고 또 막아내는데 늘 적절한 인사처리와 병력 배분 그리고 유효한 전략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위나라에 쌓이고 쌓인 백전 노장들에 비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병법과 통찰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실제로 제갈량의 북벌이 한창이던 233년 청룡 원년의 기록을 보면 233년 6월 위나라에 귀순하여 변방을 보위하는 선비족 보도근이 이미 배반한 선비족 가비능과 함께 사통하여 내려오자 병조자사 필괴가 표를 올려 보고하고 문득 자신도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가비능을 밖에서부터 위협하면서 안으로는 보도근을 진압했다. 명제는 이 표를 본 이후에 말했다. 보도근이 이미 가비능에 의해서 유인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의심이 든다. 지금 필괴가 출동하였는데 마침 두 부락의 선비족이 놀라 함께 일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위협하고 진압할 수 있겠는가? 즉시 필괴에게 조서를 내려 설령 군대를 출동시켰더라도 구주를 넘거나 변방을 멀리 넘지 말라고 명했다. 라고 하며 외세의 거짓 계책을 알아본다든지 바로 이어지는 234년 청룡 2년 4월에 있었던 촉한의 북벌 전쟁에서 제갈량과 대치하고 있는 사마의에게 굳건히 지킬 것만을 명하며 단지 성벽을 굳게 지켜 총나라 군대의 날카로운 기운을 꺾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공격할 수 없게 하고 물러나 싸울 수 없게 하여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 군량미가 부족할 것이다. 설령 사방에서 약탈을 자행한다 해도 얻는 것이 없다면 반드시 군대를 물릴 것이다. 달아나는 적을 추격할 때는 아군을 안전한 상태에 놓고 오랜 시일 동안 피곤해진 적군을 공격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어야 한다. 라고 지시하는 등 조예의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정사 명제기에 다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능력과는 별개로 집권 이후 조예에게 찾아온 사치 생활은 위나라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 잇따른 장마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양궁을 증축하여 키웠고 물론 당연히 이 노역은 백성들을 불러시킵니다. 여색을 좋아해서 후궁을 많이 거느렸으며 또 종교에 빠져서 쓸데없는 일에 백성들의 노동력과 재물을 낭비하였다고 해요. 정사 명제기의 기록을 보아도 235년 청룡 3년 3월 11일 문덕 곽후를 장사 지내고 수양릉 계곡 서쪽에 능묘를 만들었는데 문제, 즉 조비가 생존하던 관례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었다. 이때 낙양궁을 크게 고치고 소양전과 태극전을 만들었으며 총장관을 지었다. 백성들은 농업의 적기를 빼앗겼으며 강직한 신하 양부와 고당룡 등이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간절하게 진언했는데 이 진언을 듣고도 명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신들에게 매우 너그러웠다. 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언을 듣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신들에게 너그러웠다. 차라리 진언을 듣고 너그럽지라도 않았으면 뭐 폭군이라서 나보고 뭐라고 성을 늘리지 말라고 이놈들 여봐라 다 죽여라 했으면 뭐 반란이라도 일어나고 내부적인 숙청이라도 있었을 텐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은 아 그래?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거 되게 괜찮은 의견이야. 그거 맞는 것 같아. 그치? 궁을 지으면 안 되겠다. 그치? 근데 내가 짓고 싶은데 하나 지어야겠다. 네 의견은 잘 들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줘. 이래버리니까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위나라는 충분히 천하 통일을 노려볼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총나라와 오나라가 점점 세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북쪽 요동 지역에서는 요동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공손씨 세력의 수장 공손연이 연나라의 왕 연왕을 자칭하며 위나라의 황제에 반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란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삼국지 시대가 점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막바지가 맞긴 맞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들으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도 48을 넘길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삼국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